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좀 영화 같은 작전이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공군 기지들을 타격한 스파이더 웹 작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여러 보도나 분석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드론 공격 그 이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특히 최전선에서 430km나 떨어진 시베리아 기지까지 공격했다는 거, 이게 참 놀라운 점이죠. 4,300km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제공해 주신 자료들 보면서 이 작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게 현대전에서 드론 기술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작전 내용을 보니까 1년 반 이상 준비했다던데요. 정말 치밀해요. 네, 그렇죠. 2025년 6월 1일 우크라이나 보안국 SBU 주도로 실행됐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직접 지휘했다고까지 알려졌죠. 네, 맞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 많은 드론을 어떻게 러시아 영토 그 깊숙한 곳까지 옮겼을까요? 아, 바로 그 점이 이번 작전의 핵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료에 따르면 평범한 화물 트럭 있잖아요. 그 컨테이너 천장 같은 곳에 FPV 드론, 그러니까 1인칭 식점 드론 117기를 숨겨서요. 117기나요? 트럭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최대 4,300km까지 운반했다고 합니다. 와. 그 운전사들은 알았을까요? 아니요. 그 운전사들은 그냥 일반 화물 운송 의뢰인 줄 알고 경로 지시만 따랐다고 하니까 뭐랄까 보안 검색을 아주 교묘하게 피한 거죠. 그렇군요. 이 FPV 드론이 조종사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조종하니까 정밀 타격도 가능하고 또 비용이 저렴해서 이렇게 대량으로 투입하기가 좋았을 겁니다. 컨테이너에 드론을 숨겨서 국경을 넘고 그 내부에서 그럼 또 조력자가 있었던 걸까요? 이야, 상상하기가 좀 힘든데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근데 여기에 AI 기술까지 동원했다? 이 점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 퇴역한 러시아 폭격기들, 예를 들면 튜-95나 튜-22M 같은 거요. 네. 이걸 분석해서 약점을 찾고 그걸 AI한테 학습시켜서 자폭 드론에 탑재했다고요. 정확합니다. 특히 튜-95나 튜-22M 같은 좀 오래된 기체들은 뭐랄까, 기체마다 상태나 약점이 미묘하게 다를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개체별로 다르겠죠. 네. 근데 이제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런 취약점을 더 효과적으로 찾아내서 정밀 타격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목표로 삼은 기지가 4곳 이상인데 그 근처에서 거의 동시에 드론을 발사해서 방어할 틈을 주지 않은 겁니다. 아, 동시다발적으로요? 네. 일부 드론은 또 공격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정찰 역할도 맡았다고 하고요. 작전에 투입됐던 SBU 요원들은 임무 끝나고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대담하면서도 치밀한 작전 설계네요. 자, 그렇다면 실제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측 주장이 상당히 다르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크죠. 우크라이나는 튜-95, 튜-22M 폭격기, 그리고 특히 아주 희귀한 A-50 조기 경보기까지 해서 총 41대를 파괴하거나 손상시켰다. 41대요? 예. 그래서 러시아 전체 폭격기 전력의 한 34% 정도, 금액으로는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7천억 원 규모의 피해를 입혔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 34%면 엄청난데요? 그렇죠. 반면에 러시아는 대부분 공격 막았다. 피해는 아주 미미하다. 그리고 관련자들 체포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죠. 양쪽 주장이 너무 다르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데 혹시 위성 사진이라든지 다른 근거 자료 같은 건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성 사진 분석이나 서방 정보기관의 평가가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네네. 이걸 종합해보면 최소 13대에서 16대 정도의 항공기 파괴 또는 손상이 확인됩니다. 최소 10세대에서 16대요? 네. 구체적으로 보면 TU-95 전략폭격기가 5대 완파, 3대 손상, TU-20M 초음속 폭격기는 1대 완파, 3대 손상, 이런 식으로 식별이 됐고요. 아, 꽤 많네요. 네. 그리고 AN-12 수송기 1대랑 특히 중요한 게 최소 1대의 A-50 조기 경보기가 파괴된 것으로 보입니다. AU-10이면 정말 핵심 자산 아닌가요? 맞습니다.
서방 관계자들은 뭐 최대 20대까지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요. 특히 말씀하신 A-50은 러시아가 정말 몇 대 가지고 있지 않은 핵심 자산이라서 이게 만약 파괴되었다면 러시아의 공중 감시나 통제 능력에 아주 큰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확인된 피해만 봐도 이건 러시아 공군에게는 정말 뼈아픈 손실이겠네요. 특히 생산이 중단된 전략폭격기나 그 A-50 같은 건 뭐 대체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체코 총리가 이 작전 때문에 러시아 전략 항공기가 나토 영공 침범하는 그런 위협이 한 30% 줄어들 거다 이런 예상까지 내놨을 정도니까요. 네, 그만큼 파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전은 단순히 군사적 타격을 넘어서 이제 전쟁의 양상 자체 그리고 국제 안보에 더 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럴까요? 우선 드론이 이제 뭐 전쟁의 핵심 무기로 완전히 자리 잡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네, 특히 FPV 드론을 이용한 정찰이나 공격 그리고 수백 대가 막 같이 움직이는 군집 드론 기술의 발전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일부가 격추되더라도 나머지가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시점도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튀르키예에서 2차 평화회담 열리기 바로 전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타이밍도 절묘했죠.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서 좀 우위를 점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았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의 그 방공망이나 내부 보안에 심각한 구멍이 있다는 걸 그냥 전 세계에 다 보여준 셈이 됐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사실 러시아로서는 가장 뼈아픈 부분일 수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진주만 공격에 비유했던데 아마 이런 기습적인 성격 그리고 이게 전쟁의 규칙을 바꿀 수도 있다는 그런 충격파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비단 러시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다른 나라들도요? 네, 민간 수단으로 위장한 드론이 대규모로 기습 공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 이게 이제 모든 국가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국 방산업계도 뭐 현대로템, 한화, LIG 넥스원, KAI 같은 여러 기업들에서 드론 자체 기술도 물론이고 이걸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소위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우크라이나의 스파이더 웹 작전. 이건 정말 드론이라는 기술이 아주 창의적이고 대담한 전략과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전쟁의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사례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이 비대칭 전력으로서 드론의 가치가 다시 한번 입증된 셈이고요. 특히 AI와의 결합은 뭐랄까 미래 전장의 모습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전략자산 손실은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킨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이런 내용들이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네, 만약 여러분이 사는 도시의 하늘 위로요, 아주 평범한 배달 드론으로 위장한 수백 대의 공격 드론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변화하는 위협에 대한 고민, 우리 모두 계속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기다림 끝에 온 건 너 아닌 비바람뿐이었다. 그 사람은 안 오고 시간만 우산을 접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눅눅한 마음을 달래줄 뽀숑뽀숑한 제습기.